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지구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현대차의 비장의 카드. 3. 미 의회 앞에서 유죄가 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현대차가 보낸 편지 한 통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우회적인 방법으로 바이든과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자 현대차가 결국 칼을 빼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차가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에 바이든뿐만 아니라 담당 고위인사들이 발칵 뒤집히며 현대차가 원하는 것을 뭐든 주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일본의 토요타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대망신을 당한 놀라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을 만나 바이든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이번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공격적이라 미 백악관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현대차는 미 백악관에 직접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라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주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 계획이 잡힌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통보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에 애매모호한 용어와 기준들로 기업들을 혼란하게 하고 유리한 대로 해석해 괴롭히지 말고 확실한 기준과 단어들로 다시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 미국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이든이 한국차별법을 끝까지 고쳐주지 않는다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이라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며 현대차가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라며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 연간 악거다가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 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현대차 뒤에 있는 조력자인데요. 한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과 미국계 초대형 로펌 레이턴 와킨스와 오멜본 EM 마이어스가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턴 와킨스는 한때 로펌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로펌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존재 자랑하는 김앤장보다 무려 4배나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턴 와킨스는 전세계 주요국 30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항상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며 세계 1위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레이턴 와킨스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으로 너무나 압도적인 로봇 기술력을 보유한 나머지 다른 기업이 이 기술로 로봇 무기를 만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이 사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일본의 토요타, 심지어 미국 아마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데 실패했는데 한국의 현대차가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세계 최고의 로펌 레이턴 와킨스와 오멜본 EM 마이어스 그리고 한국의 김앤장이 현대차를 도와 바이든과 미 백악관을 상대로 WTO 제소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든의 WTO 조항 위반이 명확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로펌인 레이턴 와킨스가 주요 30개국 정부 및 기관들과 만들어놓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주요국 정부들을
모두 현대차 편으로 돌려놓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과 백악관 핵심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현대차를 달랠 만한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이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된 이후로 가장 심각하게 우리의 현대와 기아 전기차의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계약 대수의 30% 이상이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가 미국산 전기차보다 제화물이 훨씬 더 멋있고 성능도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산 전기차가 무려 1,000만 원이나 더 저렴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전기차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5는 미국에서 벤츠, BMW까지 물리치며 전기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는 현대차 아이오닉5를 사려 했지만 GM 전기차로 바꿨어요. 7,500달러나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바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 세계 최고의 로펌이자 미국 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레이턴 와킨스, 그리고 오일번 EM 마이어스를 등에 업고 바이든을 궁지로 몰아넣자 미국차의 이익을 몰아주려던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대반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코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을 상대로 만들어낸 대반전 시나리오를 지켜본 일본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차와는 달리 일본의 요청은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일자리 기여도 압도적인 1위가 한국, 일본은 한국의 2, 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진부한 디자인과 뒤떨어지는 성능으로 이미 미국 소비자들은 일본의 토요타 대신 현대차만 구매하고 있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토요타에까지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특별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유명한 인니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니는 현대차의 바이든과 협상할 때 인니산 니켈로 만든 배터리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인니산 니켈로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니에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 했던 삼성,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옮기려 하자 인니는 한순간에 초토화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만 쳤던 인니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랐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요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캐틀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피겨내는 메럴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소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깃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2위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올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 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 리튬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튬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튬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이 3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튬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튬, 망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국소 구종을 기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조였으나 그동안 정제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탄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플러스는 유기역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촉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튬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와 포스코에서 리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튬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에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40%에 불과하던 리튬 해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틀으로 탄산 리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 리틀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 아리드르로 변환이 가능하게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 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술 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 리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리틀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의 탄산 리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5,000톤으로 전기차에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답축법 파고를 갖춘 업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했으나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캐트를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포지티브 긍정등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기원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향후 2-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답축법 발효로 캐틀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적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캐틀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유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듬 인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 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명실상부 도선업계 최강자인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고 LNG선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타도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상. 놀랍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유럽과 중국이 상상도 못했던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궤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로 새로운 국제표준을 정립해 앞으로는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역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것이었길래 한국이 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선방과 러시아의 상상 이하의 졸전이 겹쳐진 결과였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푸틴은 점점 처음 계획과 들어지는 전황에 손에 든 카드를 하나 둘씩 꺼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대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내놓은 천연가스라는 카드 때문이었죠. 그동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값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유럽은 푸틴이 가스관을 들어막고 협박해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스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가 땔감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푸틴의 협박은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를 대체할 다른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신있게 내세운 탈원전 정책도 잠시 중단하고 원전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은근슬쩍 친환경 에너지의 원자력을 포함시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체면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유식 LNG 설비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들 고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셰일 가스 및 석유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유럽은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2월, 겨울의 한파가 유럽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전쟁이 세계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자원 비축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유럽의 선뜻 자원을 내줄 나라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LNG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액화천연가스의 세계적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안전한 수송을 위해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운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기에 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곧 나라의 에너지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일과 직결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간 한국은 조선업 분야를 선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운반 노하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LNG선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도 물론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며 한국산 LNG선 확보에 나섰지만 주문을 한다고 해서 LNG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생각을 유럽에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국 조선소로 몰려와서 LNG선을 팔아달라고 하는 형국이기에 유럽 국가들 역시 예외 없이 번호표를 받고 LNG선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발주 4년 뒤에야 겨우 실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LNG선 확보를 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유럽에서는 머리를 굴리며 대책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면 훨씬 싼 각재 대량의 LNG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죠. 중국의 소수 민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발맞춰 중국을 비난해왔던 유럽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체면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럽은 결국 중국 조선소에 LNG선 물량 수주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글로벌 타임즈는 대형 LNG선 139척 주문을 받았다고 말하며 후등 중화조선소의 경우 주문 폭주로 2교대 근무로 24시간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중국이 전량채가면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 중국의 기술까지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한국 독점의 조선시장에 제동을 걸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프랑스 기업 GTT였습니다. LNG 운반선 제조는 다른 국가에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이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극저온 화물창과 연료 탱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프랑스와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초저온 상태인 영하 163도로 만들어 액화시키면 부피가 기체 상태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랑스 기업 GTT입니다. GTT는 과거 한국에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제휴해주고 그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LNG 선박 한 척당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쉽게 벌어가면서 국내 조선소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급기야 GTT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생긴 이 점을 악용해서 한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라이선스 구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테스트 및 생산 현장 감독까지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매한 것인데요. 만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기술 협조에 불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한국 조선소들을 울상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술 가진 이가 갑이었기에 조선소들은 군말 없이 GTT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이 오로지 한국뿐이었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GTT가 라이선스를 넘긴 적은 없었기에
LNG선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GTT가 돌연 중국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면서 태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GTT는 맥장수 조선소와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조선시장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에게 일감이 쏠리는 것도 모자라 라이선스 공유까지 이뤄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장난조선소, 대련조선소 등 중국의 주요 조선소가 갑자기 LNG선 생산을 선언하면서 LNG선 굴기를 선언하고 대형 LNG 운반선 건조 연구소인 후둥중화조선은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하며 중국 조선업계 전체가 LNG선 생산에 집중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이용해 한국의 목을 죄려드는 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칼을 갈던 한국은 마침내 숨겨진 카드를 꺼내며 중국과 초격차를 선언합니다. 절대 갑이었던 GTT한테까지 큰 한방을 먹이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고만강당 소재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건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 탱크의 부태는 백탄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재의 경우 까다로운 작업 공정과 높은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낮은 강도로 인해 운반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 고만강강 소재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기술 격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고만강강은 강철과 망간의 합금으로 망간의 비율이 11-15%로 높은 편입니다. 고만강강은 충격 강도와 내마 모성으로 유명한 소재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공성이 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소재로 그 어렵다는 액화천연가스 탱크를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값싼 금속이 재료다 보니 기존 소재 대비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극저온 성능도 출중해서 차세대 연료 탱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탱크를 개발하면서 고만강강 전용 용접 기술도 같이 개발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 연료 탱크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GTT 기술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극저온 화물창 기술인 KC2 기술 개발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화물창인 KC1의 문제를 보완,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고유의 화물창 기술 보유가 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스 독점 체제를 한국이 추월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초의 연료 탱크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서 한국은 프랑스에 매년 지불하던 로열티도 조만간 아낄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고지위를 가로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고만강강 연료 탱크 기술 라이센스로 외국 상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연료 탱크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실전 테스트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기에 향후 연료 탱크는 한국 기술 표준으로 한국 주도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다 기술까지 넘겨주며 한국의 목줄을 채려고 했던 유럽은 오히려 이제까지 받았던 로열티를 거꾸로 한국에게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강 조선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